자, 그럼 지금부터 유엔을 통한 해양법과 국제환경법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3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고려대학교 정서영 교수님께서 3세션의 사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 세션의 사회를 보게 된 고려대학교의 정서용입니다. 먼저 사회를 보기 전에 제가 이 세션에 아마도 그 사회를 받으게 된 배경이 저희 주최 기관 중에 하나인 서울국제법연구원 산하에 기후환경법정책센터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S 랩이라고 그러고 이미 설립한 지가 사실은 10년이 넘었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후변화와 환경을 분리해가지고 기후환경이라는 용어를 썼던 최초의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는 여기 조태열 대사님도 현장에 계시지만은 또 신각수 대사님 계시다가 떠나셨지만은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설립하는데 저희 룰스 오브 프로시저를 드래프팅 해드리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바가 있고 현재도 신각수 대사님 최초의 이사회에 이사를 하셨고 또 관련 차관으로서 활동도 하셨고 조태열 차관님도 재직 당시에 굉장히 깊이 관여를 하셨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지지자 이사로서 활동했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CSLab 기후환경법정책센터에서 제가 센터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하게 된 것 같고 또 고려대학교에서는 제가 기후해양 거버넌스 센터라는 조그마한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해양 쪽에 관련해서도 또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제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발제와 두 분의 토론을 저희들이 모시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아주 짧게 시간이 많이 제약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 두 이슈들을 같이 우리들이 봐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이란 거 저희들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많은 공부들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제법이라는 거 웨스트팔리아 조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주권 문제가 굉장히 핵심의 말하자면 키워드로서 저희들이 다양한 이슈들에서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 오늘 UN 30 가입의 기념이 된 지 꽤 오래가 됐는데요. 그래서 UN이라는 헌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기후변화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환경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WTO 협정 보시더라도 환경이란 단어가 없어요. 게트 협정에는. 그 말은 뭐냐면 당시의 국제사회에서의 이 조약들을 기초했던 기초자들의 머릿속에는 아직은 이러한 글로벌 아젠다가 잘 자리 잡고 있지 않았던 굉장히 새로운 아젠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아젠다가 되겠습니다. 해양이라는 건 그런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재미있게 보이는데 해양이라는 건 우리가 1648년도에 웨스트팔리아 쪽에서 국제법이 탄생했다고 본다면 그때부터 해양법의 역사는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도 그 역사는 면면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다만 해양이라는 게 그러면 어떠한 역할들을 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중요하게 남아있는 역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의 띠이라고 볼 수 있는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어젠다에서 해양이 해야 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앞에서 기후변화 얘기도 잠깐 해드렸습니다만은 기후변화 문제가 일어나는 기후의 시스템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인자는 사실은 해양입니다. 따라서 몇 년 전에 UN 기후변화 협약 체제에서 앞으로는 해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해양의 이슈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전통적인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런 새롭게 일어나는 이슈들을 어떻게 해양이란 분야에서 이게 끌어안고서 나갈 수 있을지는 아마도 단순히 실용적인 프랙티컬한 차원에서 이슈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론적인 도전도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도 제가 오늘 사회를 보게 된 두 이슈들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 해양과 그다음에 기후변화 환경이라는 것이 연관성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 외국에서는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모르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기후변화 국제기구 2개나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 2개의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알아도 좋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GGGI와 GCF를 본부를 두고 있는 우리 유치국가로서 또 여기 담당 외교부의 과장님과 함께 또 여기 최고의 전문가들 모시고 오늘 이렇게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외교부에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계시는 김기영 과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의 담당국에는 기후변화 환경 관련해서 다루는 과가 몇 개가 있지만 오늘 김기영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실 거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환경 외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걸로 알고 있고 김 과장님 주니어 외교관 때 이 기후변화 환경 문제 다루고 계셨어서 저랑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했던 것도 기억이 생생한데 또 이렇게 중요한 과장으로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말재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25분 정도 내에 발제를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김기영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와 계시니까 이제 김 과장님 준비되시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녹색환경 외교과장 김기현입니다. 유엔 가입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해 주신 국립외교원, 서울국제법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3세션의 주제는 유엔을 통한 해양법과 국제환경법의 발전으로 저는 한국의 환경 외교와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발표는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환경 외교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환경 외교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기회였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환경 문제의 글로벌화와 환경 외교,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우리의 환경 외교, 우리 환경 외교의 방향 이렇게 네 부분으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 외교가 필요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외교가 부각되게 된 배경은 바로 환경 문제의 글로벌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국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가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월경성 환경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또 환경 문제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이 범세계적으로 미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환경 문제가 국제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환경 문제가 국제화되기에 따라서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그 해결에 한계가 존재하게 되었고 국경을 초월한 범지구적인 차원의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 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90개 이상의 주권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정치 무대에서 국가 간 협력을 위한 환경 외교가 점점 더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럼 이런 글로벌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국제사회는 두 가지. 첫 번째는 환경회의를 통한 환경외교의 방향성과 원칙을 수립하는 동시에 두 번째, 특정한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다자환경 협약을 체결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의제로서 환경 의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1972년 유엔 1972년부터 개최된 주요 환경회의는 10년, 20년을 주기로 계속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해서 환경 문제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구축하였고, 동회의를 계기로 유네비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스톡홀름 선언을 채택해서 환경 보존의 중요성, 인간의 환경권, 그리고 국가들의 개발에 대한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1987년 브룬트란트 위원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이 의제로 공식화되면서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개발에 대한 국가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고요. 이후 1992년 리우 유엔 환경 개발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리우 선언과 아젠다 의제 21을 채택하여 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행동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기후변화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 등 3대 환경 협약이 체결되고 유엔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가 창설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2000년 유엔 새천년 정상회의를 거쳐서 2002년 지속가능 발전 세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요하네스버그 선언을 채택하였고, 지속가능 발전 추진 의지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 유엔 지속가능 발전 회의를 통해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 설정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The Future We Want라는 결과 문서를 채택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적인 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인 녹색 경제로의 이행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 이후 2015년 유엔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가 개최되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주범하게 되었고,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새천년 개발 목표를 승계하여 2016년부터 2030년간 새로운 국제 개발 협력 분야의 지침 역할을 수행할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채택하고, 그간 별도로 다루어졌던 환경과 개발 논의 간의 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유엔을 중심으로 개최되어 온 지난 50여 년간의 주요 환경회의 흐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환경과 개발, 환경과 발전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과거에는 개발과 환경을 별도로 논의하고 이분법적인 대립구조로 환경과 개발 문제를 바라본 것이었다면, 2000년 이후에는 지속가능 발전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환경과 개발의 상호 의존적인 선순환 관계를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에 있어서 두 번째 축은 바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다자 환경 협약의 체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주요 국제 환경 문제는 크게 미세먼지,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등 대기 부분, 그리고 생물종의 감소, 멸종위기 생물종 보호, 유전자원, 바이오 안전성 등 생물 다양성 분야, 그리고 산림 파괴, 사막화 등 산림 토지 분야, 독성 화학물질 및 유해 폐기물 분야, 그다음에 해양 환경, 극지 등의 분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다자 환경 협약 및 관련 의정서 등을 체결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자적인 접근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고, 기후변화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은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1992년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서 체결된 대표적인 다자 환경 협약이고, 이 외에도 유엔 해양법 협약, 남극 조약 등을 통해서 남극 조약 등도 다자 환경 협약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유엔 중심의 환경회의와 이제 구속력을 갖춘 다자 환경 협약 체결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국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추진해 온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환경 외교는 유엔 관련 환경 논의와 지역 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할 뿐 아니라 양자 차원의 노력을 통해서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층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외교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1987년 국제경제국 내에 기술협력과를 설립해서 환경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 과학환경과, 환경협력과, 기후변화 환경과 등을 거쳐서 2015년 10월에 기후변화 환경 외교국을 별도로 이제 신설하여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업무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현재는 기후, 환경, 과학 외교국 하에 에너지, 과학 외교과, 기후변화 외교과, 녹색 환경 외교과 세 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외교, 신재생에너지, 물, 기후변화, 2050 탄소 중립, 미세먼지, P4G, GGGI, 북극 외교, 해양환경 외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08년 2월 기후변화 대사를 임명하여 현재까지 기후변화 및 환경 업무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외교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차원의 지지와 공감대가 중요해지면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제고 활동도 환경 외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환경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환경협력 대사라는 대외 직명을 부여해서 정부의 외교 활동을 지원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환경 외교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산업 발전의 도전이 되었던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거의 움직임에서 벗어나서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 해결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의 문제 해결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국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환경 외교의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추가해서 다들 잘 아시다시피 판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GGGI 총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의장에도 이회성이 이제 진출하고 있으며 유엔 국제 해사기구 IMO 사무총장도 수임하는 등 우리 국민의 환경 분야에서의 활발한 진출과 활동도 환경 분야에서 우리의 국격을 제고하고 환경 외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글로벌 환경 문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국내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우리 외교에서 환경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 그리고 기후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녹색 성장, 녹색 회복, 탄소 중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회복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2012년 브라질 리우 플러스 20 회의를 통해서 녹색 경제를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규정하였고 그 이후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녹색 성장과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08년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국제 금융 위기와 이제 유가 상승 등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와 기후 변화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고려했을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위기 의식에 따라서 기존의 성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신성장 동력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녹색 성장을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제시하였고 녹색 회복을 통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등 녹색 회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오고 있고 지난 5월에는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 중립 비전 실현이라는 주제로 P4G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분야뿐 아니라 산림, 해양, 북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환경 외교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그 전 세계는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고 코로나 팬데믹이 심화되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는 UN 차원의 논의뿐 아니라 G20, OECD, 남북국 등 다양한 거버넌스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의제 면에서도 교차 영역 쟁점들이 늘어나고 기후변화뿐 아니라 생물 다양성, 산림, 해양, 극지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UN을 포함한 또 다양한 장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다양한 거버넌스에서 동일한 의제에 대해서 통일되고 일관된 메시지와 입장을 발신하고 거버넌스 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다자 환경 협력의 이행력 제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환경 외교에 있어서 이제 과학과 기술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기술에 기반한 환경 문제 해결, 환경 문제 대응,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새로운 기술과 과학을 적절하게 적용하고 국가 간의 기술 격차를 줄여가고자 하는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관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시민단체, 일반 국민들의 동참, 그리고 인식 제고를 통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환경 외교에 대한 국내적인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환경 외교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발표가 글로벌 환경 문제와 그 해법에 대한 이해 지평을 좀 넓히고 우리나라의 환경 외교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과장님 감사합니다. 외교부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과의 업무의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환경 외교에 대해서 잘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욕심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외교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데 부담을 드리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 보면은 테크놀로지와 또 파이낸셜 모빌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나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인데 그런 거에서 특히 국가 정부들이 요즘에 많이 포커스 두고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ODA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 ODA라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GGGI하고 GCF는 어떻게 보면 그린 ODA와 관련 있는 기관이죠. 대선진국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여기는 개발도상국을 도와주기 위한 기관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 우리나라 외교부의 지역 환경 외교라는 건 동북아 중심에 굉장히 포커스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줬고 이제는 신남방 정책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중앙아시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지역이 중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동 지역과의 기후변화 환경 외교도 대단히 중요하고 대아프리카, 대라틴 아메리카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자뿐만 아니라 양자 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외교부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라면은 포괄적 기후변화 협력 협정의 틀을 파리 협정의 제6조 메커니즘 하에서 이미 틀도 만들어 놓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잘 추진하시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외교부에서 FTA 협상을 전 부처 차원에서 추진하시던 그 이상의
큰 활동의 성과와 함께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보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에 또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또 저기 기왕 뵙기가 어려우니까 오늘 이 기회를 삼아서 제가 소견을 좀 전달해 드렸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 세션이 이제 기후변화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해양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해양 환경 하면은 유관한 부분도 되겠습니다. 하나의 유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뭐 좀 더 브로드한 컨텍스트에서 우리 해양법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해양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국제법의 역사를 보면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뭐 해양법 협약하면은 국제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국제법의 기본적 이론들이 담겨져 있는 헌법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국가 주권, 국가 관할권에 어떻게 되면은 조정을 하거나 또는 확장을 해나갈 것인가 이걸 통해서 해양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풀어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인디케이트 해드렸습니다만은 해양 환경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국가 관할권을 확장해서 하는 어프로치가 전부인가? 아니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양 기후변화와 관련된 해양 논의가 해양법 협약 트랙에서 많이 논의가 될까요? UNFCCC 기후변화 협약 트랙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IMO인가요? 어디이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자칫 놓치기 쉬운 어떤 포커스가 있는 부분들을 놓치기 쉬운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원희 박사님께서 유엔과 대한민국 해양법 실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실 계획입니다. 그럼 김 박사님 초청해서 25분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키오스트 해양법 정책연구소의 김원희 박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서울국제법연구원, 국립외교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측에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유엔과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입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엔 해양법 협약의 채택과 대한민국이 참여했던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제해양법 체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해양 질서의 대두와 해양법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법 실행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유엔 해양법 협약의 채택과 대한민국의 참여입니다. 우리 사회를 맡으신 정소영 교수님께서도 그 인트로덕션에서 말씀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긴 인류의 역사상 해양을 규율했던 국가들 간에 그 해양을 이용하고 해양에 대해서 국가의 권리와 관할권을 규율했던 기존의 모든 국제법 규범을 집대성한 총정리한 규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제 이 회의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해양법이나 이런 게 낯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드리면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해양법 협약을 채택하게 된 회의는 1972년도에 심해저에 관련된 준비 회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전 세션에서 신각수 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72년도 당시에 우리나라는 유엔의 회원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회원으로서 옵저버 자격으로서 유엔 회의에 어떻게 보면 서름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72년도 유엔 해양법 협약 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해양을 이용하고 해양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국가를 정식 협상 당사국으로 초청해서 협상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3년부터 82년까지 총 11차 회기가 공식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11차례의 공식 회기와 속개 회기를 포함해서 약 93주간 그 회기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단도 한 번도 빠짐없이 외교부 외교일지에 따르면 한 번도 빠짐없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해양과 관련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협상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협상 과정에서는 157개 유엔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 당시 한국과 북한이 비회원국으로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참여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82년도에 그 유엔 해양법 협약 전문 그리고 320개의 조문, 9개 부속서, 4개 결의안으로 구성된 협약을 채택하게 됩니다. 82년도에 협약이 채택이 되고 그 이후에 바로 그 협약 내용에 입각해서 국제해저기구와 국제해양법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위원회 회의가 또 협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회기에도 성실하게 참여해서 총 9차례에 걸친 회기에 모두 참여하였고 국제해저기구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규정, 절차의 마련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투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잘 아시겠지만 그 초대 박춘호 해양법재판소 재판관님 그리고 현재는 이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님을 그 당선시킨 바가 있고 그리고 대륙붕 한계위원회 유엔에서 대륙붕 한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박용환 의장님께서 장기간 동안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94년도에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하게 되면서 유엔 해양법 협약 당사국 회의가 94년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91년도에 우리가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이후에 당사국으로서 정식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당사국 회의는 유엔이 주도하고 있는 해양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모든 국제기구들을 포괄하는 그런 논의들을 그 유엔 해양법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그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1982년도에 채택된 유엔 해양법 협약에 우리나라가 83년도에 서명을 했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1996년도에 발효가 됐습니다. 이렇게 서명과 발효일이 시차가 길게 걸렸던 것은 그 국내 이행입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엔 해양법 협약 채택 이전에 한일 간의 어떤 어업 협정 문제라든가 한중 간의 어업 문제 그리고 이제 대륙붕 공동개발 문제 등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내적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엔 해양법 협약과 관련된 대부분의 모든 그 이행협정과 관련 협정에 우리나라는 가입하고 비준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엔을 중심으로 한 유엔 해양법 협약 체제라고 불리우는 그 체제에 대해서 거버넌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어로 돼 있는데요. 그 맨 위에 유엔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UNSG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유엔 세크리터리 제너럴이고요. 유엔 사무총장이 UNGA라고 하는 유엔 총회에 해양과 관련된 보고를 연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엔 총회는 그 연례 보고를 바탕으로 유엔 해양법 결의안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유엔의 기본적인 그 해양과 관련된 모든 쟁점들과 논의들은 유엔 총회의 해양법 결의로 채택이 되는데 그 결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아래에 보시는 운클로스, FAO, UNEP, UNDP, 유네스코, IMO, ILO 이런 국제기구들이 다루고 있는 해양법과 관련된 모든 쟁점들을 유엔 사무총장 산하에 있는 그 도알로스라고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국에서 취합한 다음에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그리고 유엔 총회가 결의안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은 유엔 해양법 협약은 82년도에 채택이 되었는데 FAO는 1945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UNEP은 1972년, UNDP는 65년, 유네스코는 45년, IMO는 48년, 그리고 ILO는 1919년. 모두 다 유엔 해양법 협약보다는 먼저 설립되었던 유엔 산하의 기구들이었는데요. 그 기구들에서 다 조금씩은 해양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엔 해양법 협약이 채택이 되고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그 해양법을 전담하는 도알로스라고 하는 유엔 해양법국이 생기고 그리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 심해저 기구가 그 유엔 거버넌스 레짐을 구성하면서 다른 유엔과 관련된 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해양법 문제도 포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엔 해양법 협약 체제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춘호 재판관님에 대해서는 뭐 많은 설명을 요하지 않는데요. 국제법 전문가들에게 초대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임이 되셨고 그
그 이후에 백진현 재판관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그 해양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특히 백 재판관님께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재판소 소장으로, 그 재판소 소장은 21명의 재판관 중에서 호선을 통해서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신망이 있고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재판관이 재판소장으로 선임이 되고요. 그 3년 동안 재판소장 임무를 수행하시는 동안 코로나 위기가 겹쳤습니다. 시기가. 그래서 굉장히 좀 재판 절차라든가 당사국들과의 관계에 복잡한 쟁점들이 많이 얽혀 있었는데 그 난제들을 지혜롭게 많이 풀으셨고, 그래서 중단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백지현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해양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임된 이후에 그 대한민국 국제법 학자로서는 최초로 인터스테이트 아비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국가 간 중재재판의 중재관으로 선발이 되셨습니다. 지정이 된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크림반도를 둘러싼 해양 분쟁, 그 유엔 해양법협약 7부속서 중재재판이 설립되었는데 그 중재재판소의 재판소장도 역임하고 계십니다.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고 굉장히 그 흑해 지역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 해양법 분쟁뿐만 아니라 그 크림반도의 그 국제 정세를 둘러싼 중요한 재판인데 거기에서 재판소장으로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판결문을 통해서 판결문에서 개별 의견이나 소수 의견에서 이제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륙붕 한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용환 의장님을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용환 의장님께서는 이제 서울대에서 그 해양지리학과 교수님으로 활동을 하셨고 장기간 CLCS에서 대륙붕 한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나라의 대륙붕 한계 확장에 관한 자문과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제 심해저 기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국제 심해저 기구는 사실 유엔 해양법 협약이 협상되던 70년대 당시에는 바다를 다 해양 자원의 보고로 인식을 했습니다. 70년대 에카페 보고서에서 동북아 지역의 많은 석유 매장량을 추정하는 보고서도 나왔고 그 심해저 자원이라든가 이런 석유 자원, 그 오일 쇼크를 몇 번 겪으면서 국가들이 해양 자원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scramble for marine resource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 해저 기구가 심해저 광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외교적 그 국익이 달려 있는 의제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사국으로 처음에 진출한 것은 지리적 배분에 따른 지역 안배에 따라서 이사국이 되었는데 2009년부터는 그 심해저 활동 주요 투자국으로서 이사국으로 선발되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SA가 관할하고 있는 세계 심해저 광구를 확보해서 망간 단계 해저 열수 광산 망간각에 관한 계약 체결을 하고 이제 상업적인 개발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법률기술위원회라고 그 ISA 내 그 심해저 기구 내에서 그 망간 단계 그 광물자원 개발 규칙에 관한 그 실제 심해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 규칙 그들을 성안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규율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위원회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계신 여러 박사님들께서 그 법률기술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활동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함만 말씀드리면 강정극, 김웅서, 형기성, 주세종 박사님께서 법률기술위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그 유엔 해양법 협약의 어떤 거버넌스에서 그 국제 기구에서 활동하고 계신 그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국제 해양법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국내 이행 입법이 유엔 해양법 협약을 처음 초기에 채택했을 때는 외교부가 소관하는 법률이 많았습니다. 영해민 접속수역법이라든가 배타적 경제수역법 이런 유엔 해양법 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법률들이 주로 외교부 소관의 법률이 많았다면 최근에 올수록 어업자원과 관련된 법들 그리고 해양환경과 관련된 법들 그리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좀 더 세분화되어서 국내 해수부와 환경부가 소관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엔 해양법 협약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면서 훨씬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국내적인 입법들이 다양하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국내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까 정소영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엔 해양법 협약의 협상과 채택 당시에는
해양을 바라보는 시각이 해양 자원의 개발 대상이었다면 지금 현재 21세기 이후의 해양을 바라보는 시각은 해양 자원의 보전과 기후 변화로 인한 해양에 대한 영향, 해양 환경 보존을 통한 그 기후 변화 저감과 적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식 전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해양 공간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해양 공간 기본 계획입니다. 저희 오전에 그 축사를 하셨던 저희 키오스트 양희철 박사님께서 법률 제정에 깊이 관여를 하셨는데요.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본과의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 획정의 대상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이 법률에 의도한 것은 그 한국이 관할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의 그 관할 범위뿐만 아니라 그 어족 자원, 해양 환경, 그 모든 통합적인 그 해양 공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법률을 도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해양법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입법도 발전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륙붕의 외측 한계에 대한 정식 정보 제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76조에 따르면 연안국은 그 자국의 육지 영토가 자연적으로 연장되는 해저 지형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정보를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제출해서 최종적인 권고를 채택받으면 200캐리 바깥에까지 그 대륙붕 외측 한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엔 해양법 협약 76조에서 규정된 대륙붕에 대한 권리이고 이 76조에 입각해서 우리나라도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이제 동중국해에는 한국과 일본 간에 74년도에 체결한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한 문제가 있었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정보 제출에 대해서 항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유엔 해양법약상 보장된 우리나라의 권리와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이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인데요. 7광구라고 알고 계시는 그 부분이 우리나라가 동중국해 대륙붕 한계 확장을 신청한 부분이 중첩되는 수역이 있습니다.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사실 공동개발 협정이 2028년도 종료 예정이라서 향후에 우리나라의 그 굉장히 좀 중요한 외교적 과제로 남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 독점 탐사 강구를 확보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강구는 크게 5군데인데요. 북동태평양 공해상, 그다음에 통가, 피지, 인도양, 서태평양 이 5군데에서 ISA와 그 독점적인 그 독점 탐사 광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만 해도 훨씬 더 우리 국토의 몇십 배에 이르는 그 면적을 확보해서 그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심해저에 관련된 그 이제 심해저 광물 지금까지는 탐사 단계였다면 이제 상업적인 개발 단계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단계로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탐사 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상업적인 이익이 났을 때 이걸 국내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그 규율하기 위해서 심해저 활동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이 2017년, 2018년도에 국회에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되지 못하고 그 자동 폐기가 되었는데요. 이제 상업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갔을 때 국내적인 법률 마련을 해야 되는 과제도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업에 관한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0대 공해 조업국에 해당이 되고요. 2017년도 FAO 자료에 따르면 그 중국,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3대 공해 조업국이 되겠습니다. 그 7, 80년대에는 이제 원양 어업이 우리나라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일부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런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어업 문제는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 해양법 협약 체제에 따라서 이행 협정으로서 공해 어업 협정이 채택이 된 바가 있습니다. 95년도에 그 공해 어업 협정에 입각해서 지역 수산 관리 기구가 18개의 기구가 설립이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WPFC나 IOTC 같은 참치 관련된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조업량을 그 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에 관련된 실행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유엔 해양법 협약의 당사국이 되면
이제 일방적인 재판 회부에 의해서 유엔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 강제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회부될 수 있는 그 분쟁 해결 절차를 도입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일본이 독도 주변 해저 지형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주변 해역에서의 충돌이 예상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유엔 해양법약 298조에 따른 강제 관할권 선언 배제 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유엔 해양법 협약의 당사국들의 어떤 취지는 해양법 협약의 당사국이 되면 이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은 가급적이면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의 회부에서 해결하자는 것이 그 원칙적인 합의였는데 이제 독도라든가 우리 중대한 국익을 고려해서 강제 관할권 선언을 배제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소극적인 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서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쟁의 유형이 쟁송 사건과 권고적 의견 사건이 있습니다. 쟁송 사건은 두 국가가 합의하거나 아니면 일방적 제소에 의해서 사건을 회부하는 것이고, 권고적 의견은 해양법 협약에 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적 의견을 그 재판소에 묻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건의 권고적 의견이 제시가 되었는데, 첫 번째는 심해저 활동을 둘러싼 보증국의 책임에 관한 그 권고적 의견이었고, 두 번째는 IUU 어업에 관한 권고적 의견이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심해저 활동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그 서면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입장, 법적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IUU 어업에 관련된 그 권고적 의견 절차에는 우리나라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참여를 하지 않았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더 발표를 해도 될까요?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그 새로운 해양 질서의 대두와 해양법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유엔 해양법 협약을 채택할 당시만 해도 당시의 과학기술 발전 수준에 비추었을 때 그 대부분의 국가들은 더 많은 해양 관할권을 확보하고 더 많은 해양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을 계속 그 적용하고 이행하고 집행하면서 많은 해양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특히 중국의 부상과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 해를 둘러싼 그 충돌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해양에서의 그 군사적 충돌 가능성, 해양 안보 이슈도 그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해양 질서가 그렇게 대두가 되면서 한 가지 중요한 트렌드는 해양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 규칙을 그 작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반대 내지는 이의 제기가 해양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 내지는 해양 환경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으면 심해저 광물 자원을 개발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국제 NGO 단체의 활발한 그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SA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라고 한다면 이제 심해저 자원을 개발하면서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그 심해저 환경을 보전 보호하는 그걸 절충시킬 수 있는 그 광물 자원 개발 규칙을 초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곳에 그 탐사 광구를 확보하고 있고 상업적인 개발을 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충안을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시각에서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키오스트 양희철 소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는 돕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 생물 다양성 조약 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이자영 국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BBNJ 협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BBNJ 협상이라는 것이 국가 관할권 밖의 공해에서의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해양 생물 유전자 자원을 국가들이 그 형평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게 그 3차 유엔 해양법 회의 협상 당시에 심해저 자원 개발을 둘러싼 개도국가 선진국 간의 대립이 양상이 이 BBNJ 회의 양상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개도국가 선진국 간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당시에 비추어 현재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과학기술 수준을 갖추고 있고 그 해양 유전자 자원에 대한 이용자 측면에 그 이해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입장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협상 전략과 협상 그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 이슈로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해수면 상승,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양법적 과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정소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이미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와 대응 방안은 그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 내지는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이라고 하는 ILA에서 그 기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기존의 그 육지였던 곳이 바다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국가들이 설정했던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의 범위가 바뀔 수 있다. 이 문제가 해양법적 과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또한 해수면 상승으로 그 국토가 물에 잠기는 투발루나 몰디브 같은 국가들이 실제로 등장을 하면서 그 수몰된 국가의 해양 경계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수몰된 국가의 영토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국제법적으로 해양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제기가 되었고, ILA에서의 연구를 그 기본으로 해서 현재는 UN 인터내셔널 커미션, UN 그 국제법위원회에서 그 특별히 해수면 상승 그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해양법, 기후 난민, 수몰 국가의 국가성에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국가 실행과 국가들의 법적인 입장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네바에서 있었던 ILC 회기에서 이 해수면 상승 문제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익이라기보다는 국제 공동체의 공통의 이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의 해양을 개발하고 해양 자원을 이용하려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 공통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중진국에서 중견국으로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법적 입장을 수립해서 제시할 것인가가 중요한 그 과제로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평가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우리나라는 이제 해양법 협약과 관련된 국제조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입했고 국내적으로 수용해서 그 정치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이건 이제 뭐 단순히 유엔 해양법 협약 체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와 어업 문제, 경계선 문제, 복잡한 해양 경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해양 국가로서의 그런 이해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한 좀 재고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불필요한 국제 분쟁을 국제재판에 회부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최근의 국제적인 경향이라는 것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의 범위를 굉장히 축소하는 게 아니라 확대해서 자국의 국익을, 그러니까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이 해양법 협약상의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한 분쟁 해결 또는 사법적 해결을 주도하는, 사법적 해결을 추구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향 속에서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제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일관할 수는 없고, 오전에 신각수 대사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대로 한국이 원칙적인 국제법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장기적으로 가져야 될 입장을 정립해서 표명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다. 특히 남중국해 해양 분쟁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곤란한 입장을 갖고 어느 눈치를 보고 어떤 발언도 원칙적인 발언,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발언 이외에는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고가 필요하고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국익 확보와 국제 공동체 공통 이익을 양립시킬 수 있는 해양법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그런 중견국으로서의 그 발돋움을 하면서 기존의 해양을 바라보던 시각과는 다르게 소도서국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도서국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다음에 BBNJ 협상에서 유전자 자원의 이용에 관한 이익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유하고 개발도상국들과 나눌 것인가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원희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까지 우리나라의 해양법에 관련된 연구와 실행이 어떻게 되는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도와주셔서 시간이 좀 가고 있지만 잠깐만 코멘트를 얹어드리면은 이제 김 박사님께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은클로스는 1980년대고 나머지 애들은 다 그 이전 거다 알고 보면은 그 말씀이 너무나 저한테 와닿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해양법을 할 때 은클로스를 처음으로 배우진 않거든요. 그 이전에 가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잘 보시면은요. 은클로스는 이전 거에서 전혀 없던 게 들어온 게 해양 환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은클로스에서 처음 들어왔는데 하나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쪽 법학자로서 해양 환경을 보실 때는 은클로스만 보시면 은클로스는 기본적으로 국가들 중심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양 환경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논의들을 지금 보면 굉장히 약한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환경 분야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글로벌 가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발브를 전제하고 있다. 거버넌스 얘기는 저번 세션 인권 분야 할 때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국가 중심의 체제로서 어떤 은클로스 체제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와 더불어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그렇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전제로 한 아까도 말씀하셨더라만 제가 해양 환경과 관련된 거 보면은 예전에는 자원의 활용에 대해서 초점이 있었다면 우리나라 기후변화보다 예전에는 중화학공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경제성장하는 데 초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저탄소로 갈 것인가에 초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글로벌 사회는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해양 환경의 경우에도 해양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자원의 활용이 여전히 중요합니다만 그걸 sustainable way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environment friendly 하거나 아니 low carbon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NGO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제도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같이 조화를 시킬 것인가 이론적으로 실행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의 역할은 어디이고 해양과학기술원은 기술까지 다루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역할들을 모색해 볼 수 있을까라는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박사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두 분의 토론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자 역시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두 분이 참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양과학기술원 바로 옆에서 또 주로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우리 박영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 박사님 10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법연구센터에 있는 박영길입니다.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학술 행사에 토론자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서울국제법연구원 그리고 국립외교원 그리고 해양과기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토론은 먼저 김기현 과장님 발표에 대해서 비교적 좀 짧게 토론을 하고 이어서 김원희 박사님께서 방금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기현 과장님께서 잘 발표해 주셨고 또 사회를 보시는 우리 정성훈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 국제 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가장 높이는 분야 중 하나가 이 환경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이 환경 분야에서 우리 외교적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관련 전문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GCF하고 GGGI도 국내에 유치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와 더불어서 해양 환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환경과 관련해서 보면 가장 큰 이슈는 앞서도 언급이 되었지만은 기후 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또 이로 인한 여러 결과들이 아닌가 첫 번째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태평양에 있는 소도서 국가들은 이제 국가 존립 위기에까지 처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특히 또 저개발국의 개발도상국들의 많은 그 저지대 연안도 침수 위기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 기후 변화 또
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가장 큰 피해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로 인한 이에 대응하는 이제 여러 협정도 체결되고 국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김기현 과장께서 발표도 해주셨는데요. 발표문에도 나와 있듯이 탄소 중립 기본법이 이번 달에 채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정책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이라든지 2030 계획, 이행 계획, 3020 이행 계획,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높게 했다. 이런 계획도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게 어느 만큼 잘 실행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해양에서 중요한 해양 환경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해양 오염 문제인데요. 이 해양 오염은 선박에서 기인하는 오염도 있고 육지에서 기인하는 오염도 있고 또 여러 종류의 오염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이 심각성이 굉장히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이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언론에도 나오면서 이제 그 심각성이 점차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엔 차원에서 국제 사회에서 규제하는 노력은 사실은 많이 좀 이 오염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걸음마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도 이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오염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나 이제 주변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는 그 수준 아직은 이 오염 실태에 비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국제 해양 이 환경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린다면 이 한반도 주변 수역 서해라든지 동중국해에 있는 이 해양 오염 문제, 해저에 산적해 있는 이 해양 쓰레기 문제라든지 계속해서 육지에서 기인하고 있는 이런 오염 물질, 폐기되는 이런 쓰레기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규제하기 위한 어느 한 국가만은 어려울 테니까요. 좀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한중일 3국 간에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국제기구와도 협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서영 교수님께서 깊이 관여하셨던 YSLM이라든지 그런 털도 있을 텐데요. 이런 걸 다시 좀 더 기존의 걸 반성해서 좀 더 효과적인 기제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원희 박사님의 발표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를 다 이렇게 다뤄주셨기 때문에 덧붙일 게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양 분야도 환경과 마찬가지로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 국제기구 수장과 또 중요한 지위에 있는 그런 지위를 맡으면서 개인적으로 역량을 펼치는 그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발표에 나오지 않은 부분 한 두 분만 더 언급을 한다면 이제 임기택 IMO 사무총장 재선이 돼서 2023년까지 재직 예정이고요. 또 퇴직은 하셨지만은 이제 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도 오랫동안 재판소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많은 또 활동 또 기여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나라의 해양 외교력, 국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는 우리는 유엔 해양법 협약 체제 하에서 국제 해양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중일 모두 이제 1996년에 해양법 협약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 우리나라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 우리나라는 해양법 협약 가입 전후로 해양법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제정하면서 또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이제 국제법에 부합하는 국내법 체제를 어느 정도 갖췄다고 할 것 같습니다. 한반도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산적한 해양 이슈들,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유엔 해양법 협약 채택 또 발효, 채택이 82년이고 발효가 94년인데요. 그 정도 시기를 전후로 해서 살펴보면 그 이전을 보면
해양법 문제, 해양 문제가 주로 남북 간의 해양 안보라든지 독도, 어업, 자원개발 등과 관련된 문제로 현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안에 대한 갈등 구조 이렇게를 살펴보면 그게 비교적 단순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해양법 협약이 발효되고 한 이후로 보면 이 해양과 관련된 그 우리나라의 현안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현안만 늘어난 게 아니라 그 갈등 구조가 굉장히 또 복잡해지고 그래서 해결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그 협약 채택 이전에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었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 문제들 그대로 지속되고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또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독도 주변 수역에서 해양 문제는 과거에는 비교적 단순했는데 이제는 그 얽힌 그 관할권 문제 등등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국제법원의 강제 관할권 대상이 되니 많이 해서 더 복잡해지고 있고요. 또 어업 문제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뭐 서해 NLL 지역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동중국해라든지 동해까지 펼쳐져 있고요. 또 관할권 중첩 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 문제 등등, 집행관할권 문제, 해양환경보호 문제 등등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이어도 상공에서 이제 방공식별구역 문제만 보더라도 한국, 일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이제 삼중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지금 현재는 그 해양 관련된 현안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갈등 구조도 또 복잡해서 해결이 어렵고 계속 쌓여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하면 해양법 협약 체제하에서 이렇게 그 11국의 관할권이 굉장히 확장되었기 때문에 200캐리까지 배타적 경제 수역, 그 이원의 그 대륙부 한계 확장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국가 사이에 이제 갈등이 증가하는 반면에 한편으로 또 보면 해양법 협약 체제가 오히려 이러한 그때 더 이상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이런 이중적인 작용을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해양법 협약 체제 하에서 국제 판례를 포함해가지고 이러한 산적간 해양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이제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문제만 좀 언급을 하고 마치면요. 하나는 중국의 뭐 일본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특히 중국의 그 해양력 팽창, 이 최근 특히 이제 시진핑 정부 이후 들어서 급격히 팽창하는 중국의 이 해양력 팽창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앞으로 10년, 20년 그 이후를 내다볼 때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나름대로 노력해서 대응은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대응이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것인지 하는 부분은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조금 거시적으로 보면 큰 현안이 아닌가 싶고요. 또 조금 더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아마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가장 큰 이슈가 될 해양 이슈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김원희 박사님 언급하셨던 이제 JDZ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028년 6월 22일이면은 종료가 될 수 있는데요. 자동 종료가 아니라 어느 일방이 이제 서면 통보하면은 이제 종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종료 통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25년 6월 22일에 뭐 어느 한 국가가 종료를 통보를 하면 그 3년 후에 이제 통보가 되기 때문에요. 이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협정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또 여기에서 어떤 이익을 얻어낼 것인지 하는 게 중요한 현안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박영길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 제7광구 얘기가 자꾸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제7광구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공동 주최 기관 중에 하나인 서울국제배영군의 이사장으로 현장에 계신 김서구 이사장님께서 외교부의 현직 자격으로 당시에 이 7강국 협상을 이뤄내신 장본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굉장히 많은 또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7강국 협상이 계속된다면 제가 아까 인디케이트 국제사회 흐름을 트렌드를 살펴보면은 예전에 자원 개발의 컨텍스트에서 뭔가 좀 더 퍼스펙티브를 더 크게 넓혀야 될 거다. 그래야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잘 리시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자세한 거야 그 관여에 계시는 전문가들이나 정부 관계자분들이 잘 하시겠지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김서우 이사장님께서 또 중요한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 서원상 박사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또 저희 서원상 박사님 모셔가지고 극지연구소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서원상 박사님의 또 좋은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극지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서원상입니다.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학술회의에 함께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서울국제법연구원, 국립외교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감사드리고요. 또 현장이 아닌 원격으로 참여하게 돼서 아쉽고 송구합니다. 또 두 분 발표자께서 유엔을 중심으로 발전된 국제환경법과 국제해양법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발표해 주셨는데요. 저는 국제환경법과 국제해양법이 교차되는 최근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BBNJ 이슈를 남극과 북극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제가 극지하고 BBNJ를 키워드로 삼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극지는 국제환경법과 국제해양법의 교집합에 위치하는 공간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극 관련된 거버넌스에 있어서 1996년이죠. 북극이사회가 출범되게 견인하였던 오타와 선언에서는 원주민 이슈와 함께 북극의 환경보호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이 두 가지가 가장 핫한 빅 이슈였고요. 반면에 2008년에 있었던 일루리사트 선언에서는 북극해에서의 그 국제법 질서의 틀은 유엔 해양법 협약이다라는 또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극의 경우에는 남극 조약이 아까 우리 정소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959년 채택되고 1961년 발효되었는데요. 이때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기 전이었고 사실상 남극 조약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초의 다자간 평화조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비핵 비무장이 그 첫 머리에 그 큰 원칙으로 되어 있는 조약이었습니다. 오히려 환경에 관한 것은 1991년에 채택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그리고 5개 부속서가 있었고요. 또 1980년도에 채택된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그 남극 조약 체제는 남극해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그리고 합리적 이용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극과 남극 모두 국제환경법, 해양법이 교차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BBNJ는 국제환경법과 국제해양법이 교차하는 유엔 이슈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BNJ가 계속 오늘 여러 번 언급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나고야 의정서라고 대변되는 유전자원의 접근 그리고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환경법 체계와 또 공해의 자유 또는 해양환경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 해양법 협약이 서로 만나면서 또 새로운 변화나 조화를 모색하는 그런 이슈가 되겠는데요. BBNJ에 있어서 크게 4가지 그 세부 현안을 보게 되면 하나는 해양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해양 보호 구역, 또 세 번째로는 환경 영향 평가, 또 네 번째로는 기술 이전 및 능력 배양 등을 이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BBNJ 이슈가 아까 또 다른 키워드였던 극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물론 BBNJ 협상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무엇인가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지금 상당히 협상이 예상외로 빨리 진행되고 있고 드래프트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미 남극에서도 이에 대한 좀 준비 혹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그 대화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사실 북극해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엔 해양법 체계가 북극해 질서의 법적 질서의 틀이기 때문에 BBNJ가 된다면 유엔 차원의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논의의 그 핵심을 남극 쪽으로
몰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남극 쪽에 BBNJ 4가지 이슈가 적용될 때 각각 하나씩 보게 되면 해양보호구역은 제가 봤을 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남극에서도 카밀라를 중심으로 해서 남극해를 9개 도메인으로 나눠놓고 지금 MPA 설정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뭐 이미 2016년도에 로스의 그 MPA가 이미 됐고요. 지금 현재도 메델해 동남극 같은 경우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남극반도에 대한 그 MPA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환경영향평가도 BBNJ 논의가 남극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BBNJ 논의가 남극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BBNJ 논의 절차 속에서 남극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좀 벤치마킹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예비 단계, 초기 환경평가, 그리고 포괄 환경평가 이렇게 차별화돼서 자발적인 국가의 환경영향 평가를 때로는 경미한 경우에는 국가 스스로 결정하고, 좀 더 중대한 경우에는 국가 협의체에서, 국제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뭐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 2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4개 중에 첫 번째 이슈로 제가 말씀드렸던 해양 유전 자원의 이익 공유하고, 4번째 이슈였던 기술 이전 및 능력 배양을 의무화했을 경우에, 만약에 BBNG에서 이것을 의무화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남극에서 있을 수 있는가를 보면, 첫 번째 해양 유전 자원의 이익 공유 문제는 인류 공동유산 개념하고 약간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BBNJ에서도 해양 유전 자원을 공해상에 있어서의 유전 자원을 인류 공동유산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이익 공유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 공동유산과 남극과 관련된 논의도 이미 예전에 있었습니다. 1980년대쯤에서 개발도상국들 중심으로 해서 남극 자체를 인류 공동유산으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이 문제가 유엔 총회까지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답을 하진 않았지만, 당시 남극 회의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런 남극에 관련된 문제는 남극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해서 약간 유엔 총회에서 어떤 결정적인 선언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남극으로 다시 되돌려줌으로써 인류 공동유산 개념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익 공유가 됐건, 그다음에 2번째로요, 이익 공유가 됐건 기술 이전이나 능력 배양이 되었건 간에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제 환경법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차별적 공동책임입니다. 보통 우리가 CBDR이라고 할 때 국내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이 주제에 대해서 쓰면서는 저 나름의 기준으로 용어를 국내화하면서 차별적 공동책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저한테 익숙한 표현 방식을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차별적 공동책임이라고 할 때에는 기후변화 협약이 차별적 공동책임을 채택해서 성문화하는 단계에서는 선진국이 산업화를 미리 시작하고, 이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또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역사적 책임을 인정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별화된 책임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남극에서 이러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 사실 오히려 남극에 있어서의 일반 회원국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협의 당사국인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협의 당사국이 있죠. 이런 협의 당사국이 먼저 산업화를 통해서 남극을 오염시켰다기보다는 남극에서 실질적인 과학 활동을 통해서 남극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승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남극 활동을 하는 국가가 인간의 활동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지만, 그 환경을 미치는 주체들이 스스로 기본적으로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연 기후변화 협약에서 얘기했었던 차별적 공동책임이 있는 그대로, 그 컨셉 그대로가 남극에 옮겨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국가적인 어떤 입장 채택을 함에 있어서 이론적인 원칙적인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유엔 차원에서 남극을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논의가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유엔 라이브러리, 디지털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보니까 1983년부터 2005년까지
퀘스천 오브 엔타티카 해서 쭉 논의가 있고 수많은 레졸루션이 한 33개인가 있더라고요. 근데 2005년에서 끝났는데 왜 그런가 하고 이런저런 문헌을 좀 살펴보니까 몇 가지 비판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엔이 다루어야 할 매우 많은 다양한 그 이슈 중에서 남극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닌데 또 유엔 회원국 중에는 거의 대다수가 남극 문제를 다룰 만한 경험이나 이해관계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남극 그 조약 체제가 기본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국가들이 영유권을 동결하는 양보 속에서 체제가 되었다는 그 특징 그리고 공동 관리한다라는 그 남극의 그 기후 환경의 특수성을 전제로 되는 어떤 이런 그 역학 관계에 있어서 유엔이라는 매우 정치적 색채가 강한 동력이 남극 관리의 입김을 불어넣었을 때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도 남극 조약 체제 내에서는 가급적 유엔으로부터 독립돼서 남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러면 실제로 ATCM에서는 어떻게 이 BBNJ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면 아주 최근 아니지만 2018년도에 이 문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사실 남극에서는 생물자원 탐사, 즉 바이오 프로스펙팅이라는 이름하에 상업적 목적으로 생물자원에 대한 과학 조사를 하는 게 이제 바이오 프로스펙팅인데요. 이 문제하고 BBNJ에 있어서의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문제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들이 BBNJ가 지금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이라 할지라도 남극에서 따로 회기관 그 협의 그룹이라도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열띤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 당장 남극에서 BBNJ가 끝나지 않았지만 BBNJ 문제를 남극에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은 대부분 영유권 주장 국가였습니다. 뭐 아르헨티나, 영국, 칠레, 호주, 프랑스, 노르웨이. 지금 뉴질랜드는 저한테 기록이 없어서 좀 확실치 않은데요. 이런 나라들인가 하면 우리나라나 미국은 거기에 이제 반대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반대했던 이유는 BBNJ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남극에서 얘기를 하기보다 BBNJ 논의가 확정되고 나면 그것을 남극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남극에 맞게끔 각색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순서라는 것이었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로서는 그 걱정스러운 얘기였는데 아르헨티나는 영유권 주장국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르헨티나가 그 중간 협의 그룹을 만들어서 논의해보자 했을 때 언급했던 것은 나고야 의정서였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분명히 관할권에 있는 그 생물자원에 대한 생물자원에 대한 어떤 이익 게 문제인 것인데 이것을 들고 오면서 논의가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물론 자기네 영유권을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유권을 주장했던 국가로서 왜 고민을 이렇게 드러내게 돼서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 그 영유권 주장 국가들이 이걸 서두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이들 국가에 있어서의 어떤 속내도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막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간단하게 요약하면 유엔의 국제환경법 그리고 국제해양법 공통현안은 BBNJ인데 이것은 남북에도 매우 중요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ATCM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입장 정립을 위해서 각 이슈, BBNJ 이슈를 좀 주목하고 또 이론적으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은석 박사님 감사합니다. 나고야 의정서 얘기 말씀하니까 제가 예전에 벌써 꽤 오래됐는데 우리나라 처음 나고야 의정서 관련해 가지고 협상에 참여할 때 협상 전략을 그때 만드는 걸 좀 도와드렸었고 지금 환경과 관련된 해양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세요. 환경하면 대개는 규제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국제사회에서 메이저로 자리를 잡고 있는 영역은요 규제 베이스드 환경이 아닙니다. 거기는 시장과 기술 베이스 환경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기후변화고요. 나고야 의정서가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시장 메커니즘적인 요소들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재미있는 제가 오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거기에는 인더스트리와 또한 요즘에는 빼놓을 수 없는 NGO의 역할이 그냥 국가 정부의 전통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non-state actor라고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국제법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전통적인 규범학 측면에서 어떻게 보실 것인지, 영역을 좀 넓히셔야 될지, 다른 인접 학문가는 어떻게 보실지, 그다음 우리가 이런 컨퍼런스 할 때 초청하는 대상자들은 좀 넓힐 필요는 없을지, 이런 재밌는 점들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 동안 저기 김원희 박사님 아까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김 박사님 1분 동안 마지막 좀 생각 한번 정리하신 거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세션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김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이 좀 빨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길 박사님 지적해주신 해양 쓰레기 분야는 지금 유넵에서 Environmental Assembly라고 그 유엔 환경 총회를 계속 하고 있고요. 해양 쓰레기 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BNJ 협상처럼 조약 체결을 위한 총회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직전 다가왔다는 거 좀 정보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박영 박사님 우려해 주신 게 이제 중국의 해양력 팽창 문제하고 이제 JDG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지금 해양 안보 문제를 컨트롤 타워하는 정부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해수부, 해군, 해양경찰, 외교부, 국제안보과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부위를 요즘에 최근에 막 설치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잠정조치 수역 안쪽에 우리 측 수역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해양 안보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데, 이게 부서별로 다 칸막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해양 안보가 기존의 어떤 북한을 상대로 한 해양 안보 문제뿐만이 아니라 좀 더 종합적인 차원에서 해양 안보 문제를 다루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JDG 문제는 이제 제주대학교에 계신 최지현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대응 방안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그 부분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은상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남극과 BBNJ 문제는 아까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 못 드렸지만, 그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이 심해저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거냐에 대해서 결국에 유엔 해양법을 82년도에 채택할 때는 개도국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개도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인류 공동의 유산이기 때문에 심해저 기구를 통해서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채택이 됐는데, 결국에 선진국들이 다 들어오질 않으니까 94년도에 또 이행 협정을 따로 만들어서 선진국들이 반대했던 부분들을 다 개정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BBNJ 협정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이행 협정입니다. BBNJ 협정에 맨데이트를 준 것도 유엔 해양법 협약과 기존의 조약을 언더마인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하기 위한, 그 공해상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그 유전자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이행 협정을 채택하라는 거였지, 기존에 있던 유엔 해양법 협약과 관련된 체제를 바꾸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개도국들이 제기하고 있는 어떤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심해저 당시의 논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그런 것들이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간 연기가 돼서 지금 비공식 그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키오스트에서는 이창열 박사님이 연구 책임으로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을 돕고 있고, 회의에 들어가서 보면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그 의견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서머리를 하지 않더라도 이 이슈는 미래 보고구나라고 아마 느끼셨을 거고, 아마 이제 세션 하나로 시작해서 다음에는 하루 종일 할 테고, 그 다음에는 한 일주일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한번 같이 뛰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들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중간적인 브리징 롤로서 중견국가로서 이제는 중견국가를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하여간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제가 볼 때 최적의 장소가 여기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저 발제와 토론해 주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3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4세션은 4시 4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시다가 시간에 맞춰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